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터져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 현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대통령이 참 자상하게도 출제 방향까지 정해줬는데 이것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발언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심사숙고해서 탄탄한 대책을 내놓아야지 이렇게 밥 먹고 이쑤시다가 툭 던지는 식으로 말해서는 혼란만 생긴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대통령 말씀을 잘못 전달했다고 M1 교육부 장관이 경고를 먹었다고 하는데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함께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빈자리가 양문석 박사인데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서 날씨도 덥고 차도 조금 막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려니 양문석 박사님 빨리 오세요.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난주에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으로 교육 현장이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이 문제를 좀 쉽게 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교육부 장관을 혼을 냈는데 지금 나온 속보를 보니까 또 교육부 장관이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빼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교육부 감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문제를 도대체 누가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기남 교수, 대통령이 사교육비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교육비를 이렇게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먼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현재 수능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교육비 의존을 줄여야 하는 것도 맞는 방향이고요. 저는 대통령의 발언 취지도 그런 방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맞다. 자, 그런데 이 대입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좀 본질적인 그 개선과 연계해서 좀 뭔가 정교한 해법을 마련하고 또 치밀하게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툭 내뱉듯이 이 교육 정책을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현장 수험생들, 학부모들을 혼란만 일으키고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자체를 좀 어렵게 한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정책 혼선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정에 대한 불신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정말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말은 대통령이 이렇게 해놓고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실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교육 개혁 의지를 밝혔는데 교육부 장관이 수능을 쉽게 내라 이런 뜻으로 잘못 전달했다면서 교육부 장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데요.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하여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네 분 가운데 지금
뭐 이렇게 수능 앞두고 있거나 고교 과정에 있는 자녀들 두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아, 졸업했습니다. 예. 사실 애들 수능 끝나고 나서 한참만 돼도 잘 모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현장을 얼마나 알까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사교육 문제 정말 심각하죠. 이거 고쳐야 되고요.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는 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양문석 박사님은 고등학교 교실 가보신 적 있어요? 저희 큰애가 삼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학생들 불러서 학부모들 불러서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가본 적이 있죠. 수업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수업하는 거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저도 뭐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아마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고등학교 수업할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한번 학교를 갔어요. 난 정말 가가지고 정말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애들이 절반이 엎드려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수업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선생님 태도예요. 아무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앞에서 이렇게 글 써서 그 판사하고 설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다닐 때만 해도 한두 명 만약에 졸면 아예 뭐 그냥 놔두든지 아니면 나오라고 그래서 혼을 내든지 그러는데 애들이 다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선생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지금 아마 더하면 더하지 그냥 뭐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공교육이 보통 참담한 현실이 아니구나. 이런 학교를 계속 보내야 될까? 내가 진지하게 걱정했다니까요. 예, 뭐 학생들 깨우면 그 선생님들한테 학부모가 항의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일단 좀 개념 정리 좀 해야 되는데 학교 수업하고 공교육하고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구분이 안 돼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을 일반적으로 공교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학교 수업이라는 장관의 발언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공교육의 과정이라는 거하고 뭐가 어떻게 다르는지를 1차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이 약간의 변명들을 해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아내가 지금 장학관이잖아요. 얼마 예. 전까지 또 교장 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을 공교육 과정이라고 덩치해서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두 번째. 그러면 공교육이 뭐라고 봐야 돼요? 자, 이제 공교육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사회교육, 그러니까 학교 교육뿐만 아니고 더 폭넓게 보면 세대별 교육들, 그러면 뭐 20대, 30대, 40대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공교육의 영역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학자들은. 그런데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 학교 교육은 공교육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동의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써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난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해명이. 두 번째는 이주호 장관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는데. 잠깐만요. 그 전에 저는 지금 양문석 박사님 말씀한 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지금 공교육, 사교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공교육이 학교 교육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정확하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교육의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공교육을 얘기할 때 네. 학교 교육이냐 아니면 학원 교육이냐 이렇게 지금 구별을 하잖아요. 네. 그 구분이 틀린 겁니까?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지금 대통령실에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백미 앵커께서 그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당연히 앵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교육과 학교 교육이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교육과 여기서 학교 수업 이건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질의 차이가 없어요. 예, 근데 난 그러나 다르다고 본래적 얘기하는- 의미에서 좀 전에 양문석 박사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본래적 의미에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개념에서 예. 우리가 뭐 청소년 교육도 있는 것이고 국가가 공적인 영역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교육하는 어떤 시스템
이걸 공교육 전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처음에 제가 양문석 박사님 말씀을 얼른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틀 속에서 학교 교육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교과서가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검정교과서 체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가 아니거든요. 국정교과서를 채택한다면 교과서가 다 같아요. 예. 그럼 가리키는 내용이 다 같겠죠. 그런데 선생님에 따라서 또는 검정교과서를 채택한 그 교과서별로 수업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공교육 체제라는 것과 교과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학교 수업은 꼭 등치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계속하시죠, 양문석 박사님. 예,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해명했던 그 공교육 과정과 그 다음에 장관이 이야기했던 학교 수업에 대해서 무슨 그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엄중 경고를 먹을 일이냐? 자, 공교육 과정이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장관이 학교 수업이라고 그 표현했다라는 게 첫 번째, 장관이 동일한 의미로 공교육 과정과 학교 수업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설마 공교육 과정을 대통령이 키워드가 있는데 대통령이 공교육 과정이라고 했는데 장관이 학교 수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라는 부분이에요. 즉, 이 첫 번째는 통상적으로 공교육 과정과 학교 수업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장관이 공교육 과정으로 듣고 학교 수업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학교 수업이라 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라고 했는데 그 학교 수업이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엄중 경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제 좀 본질을 얘기합시다. 남영애 위원장,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은 사교육을 하지 않도록 해라, 사교육 부담을 줄여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보지만 문제는 그 차원이 아니고 대통령이 문제 출제 방향을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 하는 것도 논란이 있지만 이게 결국은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는 곤란하지 않냐. 이걸 당장에 듣는 사람은 장관부터. 그러니까 장관이 교과서 내용대로 문제를 출제하라는 그런 뜻인가? 라고 해석했다면 국민들도 다 그렇게 해석할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한 것을 대통령의 뜻을 잘못 알아들었다고 경고를 해버리니 장관, 교육부, 그리고 관계자, 학원, 학부모, 학생 다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말 한마디로 전 국민들을 혼란 속에 지금 빠뜨린 게 문제인 거죠. 지금 뭐 본질, 교육의 본질, 뭐 구분, 뭐 이거 전 둘째 치고 가장 큰 문제는 대입 입시 과정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입시가 우리 국가 전체에 엄청난 무슨 커다란 일이지 않습니까? 대사 아닙니까? 그런 일을 두고 대통령이 시기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 내용이 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전혀 주변에 어떤 환경이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고려도 없이 그냥 즉자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배 떴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능 출제에 대한 것을 쉽게 하냐 어렵게 하느냐, 이 킬러 컨텐츠, 킬러 문항에 대한 얘기를 사교육과 연계시켜서 이건 때려잡아야 돼, 이 관점에서 지금 대통령 말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발언을 하고 났더니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막 이 국민들이. 그러고 나니 다시 수습하려고 교육부 장관을 혼냈다가 또 교육부 장관을 다시 또 괜찮다고 했다가 이제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뭐 교육부를 감찰하겠다까지 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이 사이에 가장 중요한 교육의 수요자인 우리 학생들만 아주 곤란하게 생겼고요. 지금 힘들게 생겼어요. 지금 수능 얼마 남았습니까? 5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출제하시는 분들은 합숙까지 하면서 거의 한 달 이상을 다 같이 얻은 곳에서 같이 모여 계셔야 되잖아요. 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대통령, 그 교육부, 뭐 모든 곳에서 다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세밀한 부분까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디로 초점을 맞춰 가야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정리를 확실하게 하신 것 같아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킬러 문항 내지 마라. 고난도 문항 내지 말라는 건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문제가 저는 사교육 시장이 우리가 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육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변별력이거든요. 이 엄청난 경쟁 속에서 변별력을 또 갖추지 않으면 이 학생들 진짜 한 문항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다 떠나고 대통령이 검찰식으로 그냥 때려 눌러서 이번에 무조건 학교 밖, 교과서 밖 문제 내지 마! 하면 해결됩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도저히 답을 찾기 못하는 어려울 문제들이 정도로 있어요.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비틀어서 막 내고 이런 것은 학원에 안 다니면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못 내게 하면 다 교과 과정 안에서만 출제를 하고 시험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문제는 김천걸 실장, 저는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국정개혁과 관련된 아이디어나 해법을 듣는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아 정말 사교육이 심각합니다. 이거 정말 잡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한번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사교육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깊이 해봅시다. 이렇게 나와야지 뭐 때문에 그런 건데 학원 문제만 맨날 뭐 이거 내고 그러면 그럼 못 내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교육부 시키면 되지 왜 그것이 안 돼? 그거 시키라고 그러면 되지. 그게 뭐 가만히 있어봐. 이놈들이 서로 지금 짜고 그러는 거구만. 학원하고 짜고 인권 가르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죠. 사실 이게 대통령 발언의 무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정책적으로 또는 뭐 각 부처에서 해야 될 일들, 그다음에 그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뭐 이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국민의 영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문제, 그다음에 군대 문제, 취업 문제, 이 3대 문제는 국민들의 영린이에요. 그리고 이 특히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년의 농사거든. 자식 농사 아닙니까? 근데 이걸 150일 앞두고 방향과 어떻게 한다는 걸 비틀기 시작하면 이게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기존에 준비하던 대로 가야 하던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두고 그 방향이 아무리 옳다손치더라도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참모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무수석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한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참모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잘리고 그다음에 엄중 경고를 받으니까 참모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교육 담당 국장이 바로 날라갔잖아요. 경질됐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장관도 엄중 경고를 받았는데 이 사건의 출발점이 6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쉽게 내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학교 수업에서 충실하면 쉽게 점수 딸 수 있도록 내라. 이제 이게 출발점이고 지금 무슨 말을 한들 다 지금 그 사태 이후에 변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변별력을 없애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오늘 이야기하면서 변별력은 유지하되 라고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출발점이 6월에 모의고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쉽게 내라 학교 수업에서 이 커버될 수 있도록 내라라고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이제 변별력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지니까 변별력은 유지하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예요. 자,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 세 가지의 개혁 과제를 들고 나가지고 첫 번째 교육 개혁이 5세 취학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 장관 날렸죠. 그 다음에 노동개혁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후보 시절에 주 120시간 이야기하다가 69시간 이야기하다가 69시간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꼬리가 달랑 날아가고 진행 상황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연금개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자신의 국정과제 3대 개혁 과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 중에 하나인 교육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툭툭 던졌다가 완전히 국민들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리고 묵사발 당한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오히려 교육부 장관에게 엄중 문책하면서 교체 개혁은 없다. 대통령 스타일이 그래요. 꼭 이렇게 혼란을 불러놓고
꼭 탓을 해요. 다른 장관이 잘못 알아들었어.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9시간도 그렇고 초등학교 만 5세 입학도 그렇고 애만 장관만 그때 바뀌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좀 뭐 아주 고상하게 얘기하면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책임 회피 정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고상하게 얘기한 거고. 책임 회피 정치 이러니까 너무 안다고 와닿지가 않죠. 옛날에는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고 왔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조율되지 않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율되지 않은 것을 거의 만기칠람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 운영을 거의 만기칠람하듯이 하다가 즉흥적으로 발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 혼선이 나오고 현장에서는 나왔던 얘기처럼 뭐 5살 조기 입학, 5세 조기 입학 논란, 뭐 주 69시간 노동 논란 여러 가지 혼란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자초되면 또 어떻게 하냐? 이건 여론이 잘못 전달됐다. 옛날에 이게 바이든 재판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잘못 전달됐다. 그런 전달 오류를 주장합니다. 그래놓고 나서는 장관이나 뭐 이게 또 희생양을 찾아요. 이게 지금 교육부 장관 경고, 그다음에 뭐 교육 인재 기획관인가요? 국장급 경질. 아니 이건 또 뭐냐면 감찰, 또 교육 이번에 모평 출제한 교육기관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경질, 압수수색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능이라고 하는 게 역대 정부가요. 자, 수능을 쉽게 출제하면 사교육이 잡히고 공교육이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 역대 정부는 그거 안 했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걸 그냥 즉흥적으로 던진다고 해서 문제 해결된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무식하면 용감해진다고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 입시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고등교육법에도요. 4년 전에 이미 딱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두환 때 과외 금지를 시키기는 했지요. 그랬는데 그것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 보자고 하는 거지. 아니 문제 하나 어떻게 좀 바꿔라. 킬러 문항 없애라. 이런다고 사교육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내내 굉장히 이것이 뜨거웠고 문제가 많이 됐으면 사실 이 정도에서 꼬리를 내리고 교육부에 내리고 이후에 수능 지금 올해 수능은 그냥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열어줬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더 강경하게 변별력은 갖추되 공정한 수능을 해야 된다. 이 공정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사교육 이권하고 뭔가 구분 짓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은 그걸 아이스 핫초코라고 그래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를 보면 저는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목말라서 너무 다급하구나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고 듭니다. 생각할까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김철구 실장 학원가 있는 쪽 강남 이런 쪽은 더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가 강한 강남, 분당, 뭐 여기 목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면 이 대통령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이거. 오히려 당에서는 굉장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출마하실 분들이. 절대적 우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아마 경쟁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는 엄청난 대형 악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가 끊겼는데 그 진짜 공정한 이 수능 이야기 하시기 전에 학폭 아들 이동관 특보에 대한 이야기부터 빨리 매듭 짓는 게 선순인 것 같습니다. 그걸 덮으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엄호는 하지만 속내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민주당의 홍성근 원내대변인 논평을 보니까요. 뭘 잘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제대로 듣기라도 해야 한다. 선무당 지서로 사람 잡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논평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수능에 대해서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 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리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수능이 지금 5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학생들이 준비를 해온 그게 있을 텐데 우리 양문석 박사 부의께서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그걸 잘 아실 텐데 수능은 1년도 아니고 지금 3년 모든 초등학교부터 쭉 배워왔던 과정의 최종판 아닙니까? 예. 그런데
50일 전에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현장이? 이제 이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을 향해서 달리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이제 아예 요새는 뭐 유치원도부터 수능을 향해서 달리는데 이게 12년 계획이 아니고 대체로 14년에서 15년 계획으로 수능을 향해서 달렸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꼭지가 도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정치적으로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를 안철수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야 될 이야기인데 정작 필요할 때는 이진복 정무수석은 사라지고 빠지고 어디에 있는지 그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한테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충언을 하세요. 표절하지 마십시오. 김철근 실장이 지금 아니, 아주 그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명언인데 김 실장이 숟가락을 슬쩍. 아니 슬쩍 올리는 게 아니고 네. 우리 김 실장도 저처럼 이야기하고 싶은데 당겨져 있는 정당이 저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 실장은 정말 자제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제 자제를 버리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역시 교육 문제라서 댓글이 아주 뜨겁습니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YH님 수험생 엄마입니다. 안 그래도 날도 더워지고 애들 힘든 시기에 이런 식으로 뜨거운 물 부으면 애들 다 타 죽어요. 임코코님 교육이란 게 수능이란 게 무슨 햇반입니까? 즉석으로 만들어내게. 최수아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현 정부의 기대감 없습니다. 오늘 또 해외 순방. 국민 세금이 안타깝습니다. 꼭 이렇게 현장 뒤집어 놓고 관련자들을 스트레스 주고 본인은 해외 나가면 또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그때 그런 이야기 했죠? 그 맛에 대통령 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 댓글은 햇반이네. 그분 드릴까요? 김은숙님 근본 대책은 없고 변별력 무시하고 아이스 핫초코죠. 수호천사님 책임 회피 정치보다는 내 잘못 아니야 정치지요. 이지훈님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 보면 본인의 의사도 아닌 듯. 누구 생각일까요? 고명성님 중3 제 손녀 예고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토, 일, 양일간 학원에서 보낸다고 하네요. 이건 아이들 할 짓이 아니고 반면 미국에 살고 있는 딸 가족 지금 방학 중 큰손자 고3 둘째 중 졸업 후 여유롭게 고교 입학 대기 중. 걔들은 행복하게 청소년기 보내는데 한국은 아이들 학원으로 매일 뺑뺑이 돌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교육 문제는 손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 부활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공교육 현장 보고 충격받았다는 얘기했는데 최근에 또 어떤 걸 보고 충격을 받았냐면요. 제가 칼국수를 좋아해서 칼국수를 먹으러 이제 목동 있는 쪽을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 옆에 뭐가 붙었냐면 초등생 치의예반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치의예가 왜 초등생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까? 지금 얘들은 앞으로 진로가 무궁무진하고 어디가 내 적성을 찾을 수 있는지도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그런 때인데 초등생 때 치의예반 이게 말이 됩니까? 난 정말 그걸 보고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그래서 사교육 이거 방향을 빨리 잡아주고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아무런 고민도 안 하고 문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게 됩니까?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가면 대부분 젊은 엄마들이 이 카페를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커피 마시면서 들어보면 다 아이들 그 학업 문제, 그리고 어느 선생님이 잘한다더라, 어느 학원이 잘한다더라, 어느 과목은 누가 잘한다더라,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그 학부모들이 오늘, 어제, 그제 다 카페에 앉아서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뭣도 모르는 게 이야기를 갖다가 뭐같이 했다고 지금 엄청나게 입이 불뚝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전체적으로 전략을 고민하는 거는 대부분 학부모들이에요. 그 학부모들의 고민들의 그 혼선이 일어났고
오히려 서민들의 학부모들은 차라리 저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의 지점이 있지만 정말 교육 과정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쭉 늘어지면서 4개년 계획들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 체제를 또 문재인 정부 탓으로 할 가능성이 또 높다. 전 정부가 잘못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문재인 정부 때도 아니냐. 고등학생들 엎드려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제가 그 고등학생들 엎드려서 자고 있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었어요. 네. 우리 애들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년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되었댔습니까? 그리고 지난 3월에 69시간 근로. 이렇게 이슈가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막 발표를 하고 그게 문제가 되면은 내 책임 아니라고 하고 갈등을 조정을 해야 될 기관에서 갈등을 자꾸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또 수습하라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이 듭니까? 또 한 가지 짚어볼 문제가요. 이걸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그랬어요. 김철근 실장. 그래가지고 이제 담당 국장을 바꿔버린 모양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권 카르텔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의 시각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놓고 너는 이게 유죄야 하고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대통령의 시각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매 사안을 그동안 그러니까 검찰에 있었던 그 시각으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반증인데요. 사실 교육 문제라는 게 대단히 중대한 문제고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국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대통령이 툭툭 던지는 식으로 최근에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5세 입학, 그다음에 69시간,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까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 상당히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그렇지. 검수완박 법안 있잖아요. 검수완박 법안도 사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 그걸 번복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잘 아는데요.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에 당선인 시절에 통이동하고 전부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당선인이 얘기가 끝난 상태에서 그걸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고 나니까 여론이 안 좋은 거예요. 상황이. 이거 합의하면 큰일 나겠다. 번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를 통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때 이제 당이 나서서 이준석 당대표 등이 자연스럽게 이제 번복을 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나마 그건 좀 자연스러웠어요. 뭔가 문제가 안 나고. 그런데 이게 나머지 지금 정부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장관이 경질되거나 장관이 잘못을 사과를 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보통의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요, 선거를 앞둔 상황이면 뭔가 국민들에게 설득할 만한 뭔가 아젠다가 있다 그러면 고위 당정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당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당이 발표를 하고 당에서 선거에 나가서 득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한테 좀 기회를 좀 많이 줘야 되는 건데 어찌된 건지 대부분 대통령실하고 장관들이 일을 하다가 이런 꼴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저는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성님, 자녀를 낳아서 교육을 시켜봐야 알고 군대를 가봐야 청년을 알고 노동자로 일해봤어야 노동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니 당연히 생각이 없죠. 제가 웬만하면 꼭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꼭 얘를 낳아봐야 자녀 문제 알고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생각은 해봐야죠. 나는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영심님, 고3 맘입니다.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얘기하길래 동요되지 말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천불이 납니다. 백한방님, 이름이 백한방입니까? 얘는 대가리가 비어서 나의 길을 가려 한다. 이게 10년 전에요. 10년 전 얘기입니다만 일화를 한번 얘기하면 대통령 후보 중에 한 후보가요. 지지율에서 이제 뒤쳐져 있었어요. 따라잡기 위해서 약간 이제 말 그대로 좀 상당히 공감도가 높은 공약을 하나 내야겠어.
낸 게 뭔지 아십니까? 수능을 폐지하겠다. 근데요, 낸 지 이틀 만에 다 접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수능을 폐지하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학생, 학부모, 전부 다 이거 완전히 퍼퓰리즘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게 딱 폐마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이 공정수능이 이거에 지금 꽂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공정수능을 어떻게 뭐, 감사, 압수수색, 경질을 할 수 있냐고요. 아까 그 이권 카르텔 얘기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무슨 교육국장이 무슨 뭐 학원가 사람들하고 출제위원들하고 뭘 담합을 했다는 건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근데 뜻 저는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이게 아직 예단입니다만 이 교육국장이요, 이 유은혜 교육부총리 시절에 비서실장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직이 옮겼어요. 이 정권 들어오면서 그 대학 교육을 책임지는 국장으로 가입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전 정권 탓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뭐 이권 카르텔 또는 그 경질 이렇게 시키는 하나의 근거로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냐고요. 이를테면 학생들이 수능을 쉽게 낸다고 해서 학생들이 학원 안 갑니까? 학생들이 학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수능이 어렵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왜? 1등부터 꼴찌까지 딱 줄 세우기 하는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앞에 가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당국도 고민도 많은 것이고, 이 뭐랄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토론하고 뭐 백년지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위원회라든가 통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로 내가 말 한마디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무모한 발상이 어떻게 현장에서 먹힐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 그러면 왜 쓰는 이야기를 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방통위 다닐 때 최시중 위원장이 그동안에 이야기해서 거의 합의된 내용들을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 확 바꿔요. 그래서 왜 입장을 바꾸냐고, 여기까지 거의 합의를 끌고 왔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더니 그 전날에 만났던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 예전에 차명진 의원이 세월호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 문자 날라간 거 있었잖아요. 찜쪄 먹고도 있어요. 그렇게 그 지하철 타고 가면서 올린 거거든요. 보수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네가 방송에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도 못하냐? 그러면서 압박을 받고 방송하고 집에 가다가 지하철에서 그거를 올려요.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대통령이 밤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능이 이번에 그 수능 모의고사가 불모의고사였다, 너무 어려웠다, 이런 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학교 수업만 받으면 할 수 있는 거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비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을 대통령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찍어서 이 이야기를 발표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의 경험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예전에 청와대처럼 청와대에 들어와가지고 저녁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술잔 한 잔 기울일 때 거기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 시절과 지금은 대통령이 만나고 싶은 사람, 친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저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이러한 그 실수들이 나오는 것은 계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입시 전문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골드님이 올려주셨는데 설마 그랬을까요? 그렇게 올렸던데 알고 보니. 그런 기사 있나요? 제가 아까 기사를 있어요? 봤는데요. 뭐 입시 문제도 많이 수사하시고 다루셔서 아, 수사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국정 운영이 진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본인의 그 말이 논란이 되고 혼란상으로 빠지고 하니 갑자기 또 교육부 공무원을 경질한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두드려 잡으면 일은 누가 합니까? 진짜 손은 누가 키우냐고요. 아, 저 진짜 걱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관료 사회라고 하는데요. 저도 잠시 행정 경험이 있는데 공무원들 유능합니다. 대신 그 선출직으로 당선된 그 정무직 공무원이 그 책임을 다 할 때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아까 책임 회피 정치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니 탓, 그 저 밑에 있는 국장 탓 이런 거 있는데 밑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거든요. 이지훈님 구수라 나름 전문가일지도 오일환님 구수했으니 입시 전문가 크크크 하셨는데 그거는 대학교 구수한 게 아니에요? 고시를 구수하는 거죠. 그렇죠. 고시. 문제는 이제 오늘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대통령의 가벼운 입이 불러온 화인데 아무리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정책이 맞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방법 중요하죠. 그리고 제발 좀 혼란 좀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중요한 문제다. 내가 생각하고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야. 그러면 중요할수록 더 깊이 좀 들여다보고 회의도 하고 그래야지 혼자서 그렇게 다 이렇게 하는 이 인식을 좀 바꿀 수 없을까요? 이게 안 될까요? 검찰총장을 하면 검사가 한 2,500명 돼요. 그러면 그 각 지검 지청별로 이렇게 조직이 돼 있긴 하지만 총장도 검사거든요. 검사의 이제 관리 감독자하고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이. 그러면 2,500명 개별 검사한테 다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그 검사식의 사고를 갖는다면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죠. 수사 진행할 수도 있고 중지시킬 수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국정 운영이 검찰 조직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많은 분들의 수기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지점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어찌 보면 정치를 해보지 않은 분으로서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사 출신 대통령이 맨날 압수수색만 하고 막 이런 것만 걱정을 했더니 또 이런 문제도 생기는군요. 오늘 지금 말씀하셨던 혼란을 자꾸 가중시킨다라는 이제 표현, 이 표현에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앵커 입장에서나 우리 그 김철근 실장 입장에서는 혼란 이 정도 표현인데 저는 자꾸 혼란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안 닿는다. 자꾸 분탕질을 친다라는 더 훨씬 센 단어, 훨씬 더 그 가격한 표현들을 쓸 수밖에 없는 정국을 계속해서 만들어준다. 아까 그 정진환 교수도 이야기했던 책임 회피 정치라는 표현들이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고 그리고 그 아래 사람들 두들겨 패면서 지가 잘못한 거 다 그 떠넘기는 이러한 행태의 정치를 보이는데 혼란이라는 단어도 아깝다. 분탕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그 팬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당신 표현이 너무 세다. 패널들한테 넘겨라. 제가 주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못하면요. 우리가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얘기하고 또 국민의힘 여당 문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 수능 논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좀 확인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러분의 활발한 댓글 참여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두 분씩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또 뜨거워져서 선크림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가급적 더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되신 분은 스픽스 이메일로 닉네임,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분 중에 양문석 박사님 추천을 받아서 임코코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수능이라는 게 무슨 햇반입니까? 즉석으로 만들어내게. 예. 그리고 주변에 스픽스 백운계 정치본색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 권유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구독자가 38만 6천 명인데요. 50만 정어리, 100만 정어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 정어리, 깨어있는 100만 정어리 만들면 진실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양문석 박사님, 빡친당에서도 정어리 많이 이렇게 모으고 계시죠? 예, 근데 이제 빡친당은 이 스픽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못 받아가지고 이런 그 경품을 못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예찬 전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들을 키워서 언론 개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픽스의 정치봉색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보고 댓글도 달고 그다음에 동시 접속해서 들으면 이 자체가 거대한 여론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미디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네. 오해가 있으실까봐 스픽스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아, 그래요. 좋겠어요. 인기가 좋아서 광고도 들어오고 그래 뭐 스픽선 광고 안 들어와요. 그 빡친당은. 그래서 제가 그제 집회에 빡친당 티셔츠를 입고 나갔어요. 그 양문석 박사님답지 않은 질투 별명인데. 삐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스픽스에서 이렇게 빡친당은 지원 안 해주고 정치본색 지원해줘서 이렇게 그 선물 드린다라고 하신 게 예.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사실을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얼굴이 제 얼굴이. 우리 양문석 박사님도 또 이렇게 우리가 빡친당을 위해서 협찬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세요. 계속 길게 갈굽니다. 아니 오해하실까 있으신가 봐요. 오해하실까 봐 그런 거.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또 여기도 검사 출신이 논란이 됐어요. 대구에서 토요일이죠. 그 퀴어 축제 열린 게 17일 날. 정말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퀴어 축제가 동성애자들 축제 같은 축제죠. 거기에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하고 공권력하고 이렇게 충돌했다가 아니고 살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다 봅니다. 그 집회가 열리는데 대구시하고 대구 경찰하고 충돌한 겁니다. 어떻게 또 이런 경우가 생기죠, 김철근 실장? 역시 홍준표입니다. 몸은 대구시장인데 사실 언론에 도배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중앙정치인 누구 못지않게 전국 언론을 타고 있는 거죠. 이 퀴어 축제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대구 경북이 상당히 보수적이기도 하고요. 또 퀴어 축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도 많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거냐를 고민했을 건데 결국은 경찰하고 그 시 공무원하고 다툼이 생기는 상황에서 홍 시장이 직접 나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하면서 뭐 도로 조명하는 게 합법적인 집회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찰이 이거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 아니냐. 경찰청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퀴어 축제에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기 상징성을 만드는 정치적 행위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역시 홍준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보수 기독교의 본사이고 그리고 보수 기독교에 의해서 대구 경북이 계속해서 국힘당의 중요한 텃밭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보수 기독교를 향해서 퀴어 축제를 공격하면서 보수 기독교로부터 엄청난 환호를 받을 가능성은 높다. 그러면 신천지의 문제도 정확하게 쳐 나갔었으면 보수 기독교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신천지 집회는 허용을 하고 퀴어 집회는 반대를 하는 이러한 이 정신 창난적 정책을 계속해서 홍준표가 하고 있다. 신천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많은 종교인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고 국민들도 엄청나게 위험 수위로 쳐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신천지의 초대형 집회를 갖다가 허용한 홍준표가 퀴어 집회를 때려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창난적 정책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이 경찰하고 대구시가 충돌을 빚은 거 내용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겁니다. 집회를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퀴어 축제를 하는데 대구시는 이거는 불법 집회다. 왜냐하면 도로 조명 허가는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집회 신고 말고 도로 조명 허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경찰은 그 집회 신고하면은 다 그건 도로 조명이 같이 되는 거고 그동안에도 좀 그랬는데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법을 알 만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래 나 대한민국 검사 출신이야.
내가 대구 경찰서장보다 더 모르겠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홍준표 시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이 공무원들을 막아서는 장면이 좀 낯설긴 한데 혹시 대구 경찰청장이랑 사전에 뭐 협의 같은 건 없으십니까? 수차례 협의를 했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나는 경찰이 어떻게 법 해석을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판결문에 어떻게 겸용허가 받지 않는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시위를 옹호하려고 버스 통행권은 제한하고 그 사이에 시위의 필수 부품도 아닌 트럭은 들어가게 길을 공무원들 밀어내고 길을 터주고 그게 무슨 경찰청장이 할 태도야. 그거는 나는 맞지 않죠. 문재인 시대의 경찰이라면 그래 했을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시대가 끝났다 이 말이야. 남영희 부원장 홍준표 시장 발언 듣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참 오락가락 하시네요. 홍준표 시장이 얼마 전에 오염수에 관해서는 또 바른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지셨나 했더니 또 지금 집회 시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자기의 그 인기 영합적인 발언을 저렇게 서슴없이 하시는구나. 법을 아신다는 분이 누구한테 법을 아냐고 묻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헌법적 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회 시위에 그 자유, 우리 기본권입니다. 그것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행정 집행은 하위 법령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실 만한 분인데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기독교 세력 내지는 주변의 상인들 뭐 이런 분들한테 좀 지지세를 얻고 싶은 것이고 이후에 대구시장 그 지금 잘했다라는 그런 뭐 코어 핵심 지지층을 모아서 대권에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욕심 같은데요. 국민들이 다 압니다. 너무 국민들 우습게 하시는 것 같고요. 법치가 뭔지 또 준법이 뭔지에 대한 구분 정도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국민들이 다 알죠. 정연한 교수. 표죠 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설적인 얘기지만 정당 정체성이라든가 또 지지층 결집이라고 하는 선거 전략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큐 행사를 불허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합리적인 거죠. 홍준표 시장이 대단히 영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나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헌법상 이 보장된 집회 자유의 권리를 놓고 이런 압수사장을 만든다? 그러다가 더더욱이나 이 경찰과 공무원들이 대립하면서 이게 뭐 문재인 정부 시대의 경찰이냐며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얼마 전에 저는 이슬람 뭐 관련 행사도 좀 뭐 허용하고 이런 그 홍준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대단히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다 지금. 왜? 기독교 보수 강경 세력의 찬반 여부를 보면서 문제를 판단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정치적인 홍준표 시장입니다. 합리적인 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신천지도 먹고 보수 기독교도 먹고 소수인 동성애자만 삭제시키는 플레이잖아요. 신천지와 보수 기독교는 사실상 쳐다보면 적대적인 관계인데 신천지 풀어주고 보수 기독교한테 욕 좀 먹고 키워 잡으면서 보수 기독교로부터 그 신뢰를 회복하는. 그렇죠. 이제 이런 이 잔머리 정치를 계속 펼치고 있다라는 거를 잔머리 정치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 정기남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아하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적으로 이제 포퓰리즘이죠. 그렇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의 책임 회피 정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우아하게 표현한다면 혐오 포퓰리즘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우아하게 표현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거친 지적을 사람이 있으면 받았다네요. 우아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아하게 하라고 그랬다니까요. 거친 거를 양문석 박사님한테 넘기고. 근데 사실상 그 집시법, 그러니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신고제입니다. 만약 홍준표 시장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허가제로 바꿔야 되는 건데 최근 정부 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간 집회 못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을 둬서 사실상 허가제 비슷하게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홍준표 시장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득실에 따라서 어떤 건 허용하고 어떤 건 막고 하고 싶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저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판받을 거예요. 이거 허가제로 이렇게 가는 건 옳지 않아요. 홍준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보수 단체장들이요 일관돼요. 이 포퓰리즘이. 예. 왜냐하면 서울시는 서울광장 불허했죠. 인천은 또 뭐 퀴어 영화를 빼라고 요구했죠. 뭐 그다음 얼마 전 누굽니까 권성동 의원은 또 뭐 중국인 투표권 제한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성소수자 우리 사회의 어떤 소수자 차별 이걸 이른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지렛대로 삼고 있는 나쁜 정치를 지금 보수 단체장들이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양문석 박사님? 끊임없이 중앙 정치에 자기의 존재를 알려요. 홍준표 시장이. 김토템님 가끔 대구시장이라는 거 까먹어. 김토템님도 양문석 박사님을 웃겨드렸기 때문에 자연주의자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홍준표 시장이 홍카콜라를 하면서 이제 청년들하고 많이 소통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청년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일시적으로 받았어요. 그때 수많은 포퓰리즘의 이야기들,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다 해줄 것처럼 하고 했던 홍준표. 그런데 그러한 청년들로부터의 이 지지적 토대의 팬덤들이 계속해서 부식되고 무너져 나가면서 다시 보수 기독교를 향해서 끊임없이 꼬리를 치는 저런 모습들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참 정치인으로서 전형적인 악성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이제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네요. 예, 차관 참 별 모습을 다 봅니다. 그런 집회를 두고 대구시하고 대구 경찰이 충돌하는데 김철근 실장 누가 이길까요? 홍준표가 이기겠죠. 그냥 홍준표가 아닙니다. 예, 뭐 그런 표현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되는 지방자치하고 있다고 그러면 진작 파면했다. 그러면서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이 경찰에 대해서 임명권이 있어야 된다. 원래는 예. 진정한 지방자치는 그거다. 미국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제주도는 자치경찰에 대해서 도지사가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자치경찰의 취지가 그런 거예요. 단체장이 인사에 관여할 수도 돼 있으니까. 예,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지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지금 임박했다. 이런 신호가 여러 군데서 잡히죠. 민주당에서는 오염수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다. 지난번에 우리 양문석 박사님도 핵폐수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는 핵폐기수로 계속 이야기해요. 핵폐기수.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처리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름 짓는 것부터 서로 생각이 다른데 우리 정부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15일부터 1일 브리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도 안 하는 브리핑을 우리 정부가 이렇게 친절하게 매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대회 계속 열고 있는데요. 서울, 부산에 이어서 지난 17일에는 인천에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울산의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핵오염수라고 표현했다고 국민의힘에서 고발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처리수입니까? 오염수입니까? 핵폐수입니까, 여러분? 핵오염수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입니다. 자, 이제 핵 오염수가 아니고 핵 폐수라고 했으니 제가 고발당할 차례군요. 남미의 배우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계속 집회를 하면서 위험성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이렇게 뭔가 옹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 대변인도 아니고요. 어떻게 이런 행동 계속 하는지 모르겠고, 더 나아가서 이 용어를 가지고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선 이후에 핵 폐수든 뭐 핵 오염수든 처리수든 이것이 해양에 투기되고 난 이후에 이 해양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시킬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데이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 브리핑을 하면서 그냥 느껴, 안전하다고 느껴 국민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84% 이상이 이건 막아야 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러고서 지금 우리 야당에 대고는 뭐 고발하겠다 계속 으름장을 놓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알프스라고 해서 그 다핵종 제거 시설이 지금 10년 동안 몇 차례, 수십 차례 계속해서 고장이 났다라는 얘기들을 도쿄 전력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누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한덕수 총리, 뭐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 국민의힘만 이것이 안전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양문석 박사님,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으로 일본 어패류 수입량이 한 달 새 30% 감소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 지금 천일염 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네. 20kg짜리가 95,000원에 네.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쿠팡에서 한 건데 쿠팡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봐서 네. 이렇게 봤더니 신한 천일염이 이렇게 값이 올랐고 그러면 쌀은 지금 20kg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쌀 값을 보니까 거의 49,000원 뭐 내외더라고요. 네. 같은 20kg가. 이게 95,000원이면 배 가까이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뭐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천일염이 이 며칠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천일염을 재기를 하고 싶어도 이제 못 하고 태평양 연안에서 생산되는 어떤 소금도 이제는 먹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인도양, 대서양 연안에서 생산된 소금이나 안 그러면 암염, 암산, 소금산에서 이제 생산된 그 소금을 이제 수입해야 되는데 훨씬 더 이제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그 가처분 소득이 엄청나게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괴담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괴담의 원조이자 괴담의 주범은 2년 전에 조태용 현재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그 다음에 김기현 국힘당 대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진 현 외교부 장관, 이들이 2년 전에 오염수라고 표현하고 결의안을 국회에서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염수라고 표현했던 원조 괴담의 원조 이들을부터 먼저 수사하고 압수수색해야 될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괴담의 주범은 아니겠습니까? 괴담의 주범과 괴담의 원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만만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나 국민들을 향해서 오염수라고 이야기했다고 수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불공정이고 몰상식이죠. 무슨 공정이고 상식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내일 한번 그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나서서 뭐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데 원희룡, 성일종, 권성동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국민들이 다시 들어본다고 하면 귀를 의심할 겁니다. 김철근 실장, 아니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확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정치라는 이거는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같은 경우도 처리수라고 먼저 여당에서 그렇게 용어를 바꿔서 뭔가 괜찮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먼저 나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도 아니고 도쿄전력의 대변인도 아닙니다. 뭔 일일
그걸 합니까? 분명하게 반대를 하고요. 해외 언론에 다 얘기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80%가 넘는 국민이 이거 안 된다는데 안전하다고 날마다 브리핑해서 이거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이거? 예?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고 봐요. 특히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게 정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은근슬쩍 예를 들면 뭐 거기에 수산물 수입이나 이런 문제로 이게 불똥이 튀어간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건데 이걸 무슨 괴담이니 선전선동이니 이런 식으로 정치 논리로 정쟁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선거 때 되면 국민의힘만 더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되겠어요. 이것 때문이라도. 왕자 어린님, 쌀값보다 비싼 소금 정말 금값이네요. 아이디 건달 쓰시는 분, 동네 마트에 소금이 없어요. 작년에 10kg 한 포 10,000원 정도 했는데 올해 김장은 끝난 것 같네요. 아이디를 바꾸시든지 건달이 무슨 김장 걱정하십니까? 정진환 교수, 이 천일염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찍 예고됐던 또 사안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만큼 국민 불안감 또는 공포를 반증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정부가 어떤 입장이었냐면요. 대책을 세우면 국민이 불안해한다. 뭐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책도 없었어요. 그럼 궤변만 늘어놓고 있던 정부가 뭐 이제 뭘 해보겠다고 저러는데 무슨 뭐 이 보고 브리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일본 정부는요, 이 방류가 안전하다고 그래요. 방류가 안전하다면서도 이 어민들의 전방위적인 피해를 추산해서 일본 돈으로 800억 엔이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500억이에요. 이 플러스 알파 예산을 세워놓고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자, 우리 정부 기껏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융자 지원 검토예요. 이러니 이 정부의 이 방류를 막을 수 없다면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 여론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어민들의 어떤 그 대책과 마련 차원에서 불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줘야죠. 근데요, 지금 이제 우리 정진환 교수가 이야기했던 융자 지원 검토,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이 융자 지원 검토를 던진 이유가요. 융자 지원 검토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엄청날 겁니다. 현업에 있는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못 움직여요. 다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 융자라도 받아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데모하러 나가고 반대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보복당할 것 뻔하고 공포 정치가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수산업 종사자들 바로 직격탄을 맞을 텐데 저 융자마저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수산업 종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융자지원 검토라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천일염 값이 오르니까 왜 그런가 밝혔는데 생산량 감소와 장마철 대비 출하 물량 조절 이렇게 이유를 꼽은 겁니다.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좀 줄어들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산업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생산량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까지 더해졌고 이게 가격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인데 장마철 대비 출하 물량 조절이라는 말은 난생 처음 듣는다. 정부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현 사태의 원인을 왜곡하고 가격 인상 원인을 생산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영희 본장 정말 이거는 정부가 잘못 짚은 정도를 넘어서서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들과 다른 목소리만 나오면 모든 게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그게 결국은 본인들이 조롱을 당하게 되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서 대통령이 벌거벗은 임금님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이 말도 안 되는 우화 속에서 좀 빠져나와야 된다는 생각하는 게 정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국민들은 다 압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세상 우리가
상식을 회복하려면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나름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깨어있는 백만 정어리대 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진실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오늘 일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양무석 박사님, 김철근 실장님, 남영희 본장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